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올해 새해부터 올 한 해 경기와 또 증시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기와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 변수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다라면 오늘은 세계 각국별 경기 전망과 또 해외 주식 투자 유망 국가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와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월 첫날 이제 대부분 글로벌 주식 흐름이 맞췄는데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였어요. 네, 우리와는 상당히 좋죠. 다르게. 네네. 네. 2020년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는데요. 첫날 네. 굉장히 세계 증시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제 3대 지수가 평균 한 1%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한 1%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되는 지수가 이렇게 많이 28,000에서 1%는 그야말로 화끈하게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아까 사상영 그 팀장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세 가지 요인이 이제 아울러서 이렇게 이 코러스 증시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악할 때 이제 합창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학습 효과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1월 15일 날 어쨌든 그 트럼프가 1차 합의안에 대해서 서명한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는 상당히 적겠다 하는 이런 거 안도감이 하나의 작용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중국이 올해 그 세계 경기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 성장률을 굉장히 주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또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화끈하게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금리라든가 이런 통화정책 부분은 상당히 좀 마지막 상황을 위해서 아껴야 되는 대목인데 지준율을 정책 금리에 해당되는 것을 0.5%포인트 두 단계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는 노멀 스텝 방식이 있고 빅 스텝 방식이 있는데 네. 이 두 단계 내린다는 것은 빅 스텝 방식, 위기에 처할 때 취하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 유럽 증시에서 그다음에 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 문제 이런 것이 세 개가 아울러서 세계 증시를 이렇게 1%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월 달이니까 1월 제너리 이펙트에 대한 랠리에 대한 이런 계절적인 특수한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작년에 그 4, 4분기서부터 2010년대를 털어내는 이런 효과 때문에 4, 4분기 증시는 경기 지표 관계없이 굉장히 좋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을 랠리적인 용어를 측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랠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광군제 랠리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그리고 제너럴 이펙트에서 네. 이 땡스기빙 랠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 제너럴 이펙트 이런 부분이 이제 연장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이렇게 세계 증시가 거의 모든 국가를 올랐습니다. 제가 증시를 열은 국가들의 한 96% 국가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유독히 좀 어제 첫날 떨어진 국가들이 있죠. 일본 증시가 좀 떨어졌고요. 네. 한국의 코스피도 지금 한 1% 내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증시도 지난해 그 4, 4분기에 브라질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보르소나로 현 그 대통령이 랠리에 이렇게 룰라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함께 사실 룰라가 좌파의 상징이지만 항상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경제 운영 원리로서는 좌파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증시라든가 브라질 증시라든가 브라질 채권에서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영향을 했었는데 그것이 증시에 반영되는 상태에서 지난 연말에 브라질 증시가 너무 올랐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의 특수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 지표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 기술적 지표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고국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브라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오늘 아까 서상경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워낙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고 세계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좀 뒤따라서 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는 첫날에 화끈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경기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세계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이제 대내에 이렇게 증시와 관련된 주변 변수들, 이런 변수들을 좀 중심으로 했는데요. 네. 사실 신용어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분이 문의사항이 너무 방송 시간이 짧아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세목대목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어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가 채워질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어제 위협 분발에 대해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런 그 방송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항상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익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해설해 드리려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전반적인 변수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소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보완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저한테 지적해 주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증시와 관련된 주변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경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증시가 바로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경기 상황을 일단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주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심리 지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이 경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경기 상황을 파악할 때는 주력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래서 지금은 주력 산업이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서 제조업 부활 정책이니까 제조업 관련된 문제 되겠죠. 그다음에 증시는 미래 상황을 미리 반영하니까 경기 선행 지수, 가장 예측력이 높은 OECD의 CLI 지표 같은 지난 미국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지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지금의 세계 경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증시 상황에서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는 배경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조업 경기 좋죠. 저형이었죠. 그래서 미국 등 그 제조업 경기 PMI가 12월 수치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4분기 들어서 전반적으로 PMI 지수가 이렇게 지표 자체는 이게 고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과 침체의 어떤 판가름 기준이 되는 50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위쪽으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그 밤에 발표했던 미국의 12월 그 PMI 지수 52.4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을 상회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면 증시에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요건 이렇게 심리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50을 벗어났느냐 아니냐. 근데 52.4는 경기 회복을 받쳐주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치 하회했으면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국도 어제 12월에 이렇게 PMI 지수 발표했죠. 51.5로 6개월 연속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50을 웃돌아서 세계 양대 국가에 해당되는 또 주력 산업의 이렇게 PMI 지수가 50을 좀 웃도는 이런 모습이고요. 대체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전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50에 육박하거나 대부분 추월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이 대부분 다 지금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 50을 좀 벗어나고 있는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아닙니다는 제조업을 포함했던 그 나라 경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OECD의 CLI, Compound Leading Index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 작년 10월부터 이미 그 21개월 만에 반등세로 이게 돌아섰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여러 가지 국내 경기가 작년에 10월 달 악몽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주가 안 좋을 것이다 해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10월 달에 4분기에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OECD의 CLI 지표 같은 이런 이렇게 선행 지표들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OECD CRI 지수에서 보면 이 100을 밑도느냐, 웃도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은 50을 웃돌하고 있습니다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 컴퍼니 리딩스는 100을 아직 웃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게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 제조업 주력 지표는 가지만 후행에 해당되는 소매업이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소매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맑음에 해당되는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IT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는 IT에 포함되겠습니다는 이쪽은 맑은데 네. 나머지는 자동차라든가 뭔가 해서 어제 공교롭게도 자동차가 상당히 암울할 것이다 하는데요. 네. 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그 자동차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이렇게 심해져서 OECD의 이렇게 선행지수 보면 100을 아직 밑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이렇게 완전하게 경기 회복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작년 11월 달에 제조업의 PMI 지수가 처음으로 반등세를 돌아섰죠. 아직 50은 웃돌고 있지 않습니다는 50을 이렇게 해서 웃돌고 있고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직전으로는 OECD의 CLI 지수도 27개월 만에 10월 달에 상승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한국 경기도 이렇게 회복론 그다음에 지수에서 보면 반등론 이런 적이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종전에 비해서는 중요도나 의미는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 각국 경제 성장률은 현재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작년 말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주도하는 이렇게 싱크탱크의 기관장 모시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IMF의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력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께서는 예측력이 낮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는 IMF의 예측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측력을 평가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통계기법에서 보면 절대 오차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절대 오차를부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부터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그래도 IMF가 가장 예측력이 높다. 절대 오차를 보면 가장 낮다. 열차로 낮다. 낮다는 것은 예측력이 그만큼 높다. 실적치와 전망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기간별로 성장률이 내놓는 것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장 예측력이 높은 IMF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4% 됐죠. 작년이 그 3.0%니까 대체로 보면 한 0.4%포인트의 이렇게 IMF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률 상향 조정 오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간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기간은 대체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0.3%포인트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 좀 완화되는 측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거에 따라서 세계 가치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무너지는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이 이게 돼서 세계 교육이 좀 활성화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쪽이 그 주요 근거가 돼서 사실 신흥국이라든가 뭔가 이런 국가들이 자 금융위기에 지금까지는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이런지 세계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됐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에는 미국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를 받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흥국은 상당히 좀 과거와 다르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세계 교육이 이렇게 회복되면 신흥국들이 사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경제 권역별로 보면 10년 만에 선진국에서 신흥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여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올해의 성장률 측면에선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같은 경제권 내부에선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신흥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과거에는 선진국에 속했으면 신흥국에 속했으면 같이 가는 소위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는 올해의 그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권역별로 보면 선진국, 신흥국에서 똑같은 동질, 호모지니스가 아니라 헤테로지니스, 이질적으로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결정적 기여를 했던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2012년서부터 아베노믹스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좀 둔화된다. 그 다음에
그동안 브렉스라든가 그다음에 7년 전, 8년 전으로 들어가면 유럽 재정위기.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 그다음에 2016년 6월 13일 브렉스 문제, 유럽 통화 깨지는 문제에서 유럽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는 이런 국가들이 베이스 팩트 기저 효과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올해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이렇게 좀 회복이 된다 하는 것도 그래서 선진국 내부에서는 소위 수렴화 현상, 컨버전스 현상, 이 수렴화 현상을 보이는 것도 해외 종목 투자할 때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은 중국은 좀 둔화된다. 계속해서 중국은 둔화된다. 그 위기식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연초부터 강하게 금리를 0.5%포인트 믹스텝으로 내리는 배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둔화된다. 또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은 좀 둔화된다. 그러나 여타 브릭스과들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국가들은 올해 그 성장이 높아진다 하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올해 그 성장률을 볼 때에 아마 이렇게 해외 투자 관련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제 각국의 경제 상황들, 성장률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당사국들의 성장률 역시나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사실은 지난 그 3년 동안 미중 간 마찰이 벌써 횟수로 한 4년째를 접어들어요. 네. 연만으로는 3년째 접어들고요. 그래서 그동안 중간 선거 이전에 타결될 것이다 이런 시각과 달리 상당히 이것이 미중 간 마찰이 그때그때 강호는 있지만 강하고 약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패권이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은 아니죠. 그다음에 특정 사건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는 사건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질서적인 측면에서 만성적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그 3년 동안은 보면은 대부분 다 미국과 중국 당사국은 경기라든가 교육에 미치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샌드위치에 해당됐던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네.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사실 그 교육 비중이 높았던 국가들이 피해가 많이 됐죠. 근데 올해의 이렇게 성장률의 특징을 보면 미중 간 마찰의 당사국들이 사실 마찰에 대한 피해가 본격화된다. 이런 것도 아마 해외 이렇게 기업에 진출하거나 이렇게 해외 종목 투자할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G2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을 작년과 대비해서 IMF 기준으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 2.4%인데요. 대체로 보면 월가에서 이번에 만났던 분들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4, 2.5% 정도, 5% 정도에서 잠재 성장 수준은 이렇게 달성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연초에 첫날에 강하게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하게 반등했던 게 화끈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도 한 10% 정도, 2.1%, 그러니까 0.3%니까 2.4% 대비해서는 1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기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첫날에 1%에서 올라갔으니까 화끈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렇게 6.1%에서 5.8%로 각각 둔화된다. 그래서 올해는 미중 간 마찰의 당사국이 사실 마찰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본격화된다 하는 것도 미중 간 갈 때 관계를 전망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느냐면요. 자, 트럼프가 올해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런데 이제 미중 간 마찰에 따라서 마찰이 재개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수출이라든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의 피해가 적다면 중국에 대해서 마찰 드라이버 하는 거죠. 그런 적이 돼서 지난 3년간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올해 이러한 미중 간 마찰에서 미국 경기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마찰이 되면 대선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 간 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도 내년이 있잖아요. 내년이 공산당 선언 100주년에서 모든 인민들이 평균 수준으로 잘 살자 하는 샤오강사의 목표를 하는 이런 측이거든요. 그래서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가 올해인데요. 올해에 사실 미국과의 마찰이 지속돼서 중국이 바오류 6% 깨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북경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인민들의 경제 고통 내지는 거기에 반발 봉기라든가 이런 측면을 또 홍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연초부터 아주 강하게 100만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잡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진핑의 책임론이 부과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런 특수한 연도 미군 대선 그다음에 사실 중국은 사우강사의 기축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적인 상태에서 미중 간 마찰에서 당석의 피해를 많이 된다면 오히려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라든가 시진핑 입장에서는 양국의 마찰을 근본적 문제로 마찰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그 정책 일정에 따라서 마찰을 좀 완화시켜가는 이런 쪽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 당석의 피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이런 부분이 증시 입장에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학습의 효과이다. 그다음에 그런 일정 때문에 미중 간 마찰이 종전과 똑같이 마찰이 지속되면 증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시각은 탈피된다 하는 그런 쪽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의 증시 모습에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도 그렇고 1% 이상 주가가 화끈하게 올라갔던 그런 배경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종전에는 또 이머징 마켓으로 함께 포함시켰던 이 신흥국들의 성장률의 좀 차별화 이런 부분도 좀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에도 이제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머징 마켓 반드시 신흥국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이머징 마켓은 다른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왜 신흥국들을 이머징 마켓으로 포함시키지 않을까 할 때는 신흥국의 이머징 마켓으로 포함시킨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 이 얘기할 때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신흥국보다 경제가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차별화가 많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신흥국 중에서도 부채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국가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신흥국이 호모지니어스한 경제 여건이 아니라 헤테로제니어스한 경제 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차별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한번 성장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이렇게 기록할 거로 보는 것이 가이아나입니다. 가이아나가 어딘지 시청자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인터넷 두드리면 금방 나오니까 중남미의 이렇게 국가입니다. 여기가 35% 올라간다.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게 두 번째로 높은데요. 8.9%, 벵글라데시가 7.7% 해서 그동안 성장에서 소외됐던 국가들이 지금 되게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3대 고속 성장하는 국가가요. 이렇게 세 가지 국가입니다. 네. 가야나, 시리아, 벵글라데시. 여기에 이제 5대 국가, 5대국에서 그 의미 있는 국가가 이제 나중에 봤습니다. 인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도가 올해 7.1%에서 다시 7%로 올라갈 거 이렇게 보이는데 의미 있는 국가로는 인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중국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은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성장률은 오래 떨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한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그런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부채 부위는 대부분 다 예측서들이 공통적으로 중국의 부채 문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채 문제 물론 네. 금융 위기까지 이렇게 우리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유동성 위기까지는 이렇게 번지지 않겠습니다는 그래도 증시에서는 계속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도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우려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지속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중개 부채 함정에 걸렸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역시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이 올해 이렇게 좀 부진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괜찮다.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경제가 인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2018년까지 모디노믹스 출범 이후에 중국을 제쳤습니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가 정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거의 비슷한 성장을 가다가 올해 들어서 2년 만에 다시 중국을 제치면서 이렇게 신흥국의 대표적인 고도성장국, 의미가 있는 고도성장국으로 부각될 것이다 하는 측면도 인도의 그 적립펀드라든가 이런 금융상품을 넣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제 방송 중에 이제 제3의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세계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이제 제3지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어제 제3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라든가 아니면 BOP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쭉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은 그 보고서 하나하나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보고서가 될 수 있는 소지고 우리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어제 기획재정부의 사무관께서도 그 내용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시간을 갖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산업을 중시해서 제3섹터,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제3의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성장지대에 해당되는 제3의 성장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역시 북극 문제를 좀 많이 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북극의 해빙에 따른 상호적 운반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물건을 싣고 날아가는 원년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지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북극이 그 만년 결빙대로 해서 부의 생산과 그 다음에 이동 간의 미스매치 현상 냈던 것이 지금의 세계 경제라든가 부의 재평 구도였었죠. 그 중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생산이 북한부 지역이 한 70%, 높게는 한 80%까지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70%에서 지금은 이렇게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는 한 8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반구 지역이 아주 집중되는다는 얘기죠. 집중되는 상태에서 자 가장 쉬운 것이 이 북극인데요. 북극이 만년을 결빙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운반은 수에즈 운하라든가 그 다음에 파나마운행 그리고 아주 대형 물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통과했던 거죠. 그래서 부의 생산과 이동 간의 미세매치 현상에 따라서 부의 재평 구도가 또 투자 유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생산과 이동 간에 이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제기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빙이 되면 부의 생산과 그 다음에 사실 그 운반 간의 매칭 현상, 미스매치가 아니라 매칭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올해 그 러시아가 이렇게 부각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을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그 러시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올해 지정학적 이혼 부분에 대해서 어제 누군가요? 이렇게 그 무슨 상무인가요? 뱅가드의 상무가도 네. 올해 그 지정학적 이혼 오기석 상무. 오기성 상무가 네. 이렇게 올해 지정학적 이혼 부분에 대해서도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그와 같은 각도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 거기서 러시아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정학적 이혼 같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한반도 관련돼서는 올해 1월달, 2월달 굉장히 좀 지정학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냉전 시대 얘기도 나오고 또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해서 굉장히 평온한가 그쪽에 이제 유럽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랬습니다는 정형께서 이 북유럽 지역은 아주 평온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되면 굉장히 활기를 띨 것이다. 덴마크라든가 네. 그다음에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활기를 띨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쪽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문제를 두고 덴마크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올해는 이 신연토 경쟁, 그린란드가 녹아떨어지는 또 어제 이렇게 이 새해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이렇게 시차 문제도 있고 이렇게 세계 증시를 쭉 봤는데요. 이렇게 공교롭게도 YTN 사이언스인가요? 그 방송을 보면서 전 세계 해빙에 따른 자연경 간의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의 변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쪽이 네. 결국 기후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 변화는 결국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린란드, 녹아떨어지는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미국과 덴마크 같은 이런 국가들이 신연도 경쟁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지대로 부각될 것이다. 만년빙이 해빙에 따른 이러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들이 성장으로 쭉 올라오는 이런 쪽이 사실 제3의 성장지대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해외 종목 투자가 또 그중에서도 또 GBK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각국의 성장률을 놓고 볼 때 어떤 국가가 가장 유망할까요? 네. 어제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망해서 쾌청, 맑음, 흐림, 그다음에 먹구름킨 이런 국가들 이런 그 산업들을 얘기했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성장지대, 성장 국가를 했으니까 해외 종목 투자니까 결국 그걸 매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자막을 같이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자막을 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산업들 기상도, 그다음에 오늘 그 말씀드렸던 성장 기상도 이걸 같이 이렇게 조합하면 아마 대충 이렇게 올해
유망 국가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최대 유망국은 여기 ET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이게 자막에 때문에 약자로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보건의 주도국가가 이렇게 가장 해외 종목 투자 GBK로서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올해는 아마 제가 이제 이게 방송에 맡은 책임자가 아주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한수상 국장이 와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 방송 시간이 지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연장해서 사실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면 이 국가들이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 그냥 그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 이해 기간도 좀 연장해서 시청자의 문의 사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는 아무래도 시청자 우선이니까 그런 쪽과 한순환 국장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방송을 좀 더 이렇게 시간 이외에도 이렇게 시청자분의 이렇게 궁금증을 좀 풀어가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 유망국은 IT라든가 방위라든가 미디어의 주도국들. 어제 이제 주도는 성장 국가들이겠죠. 최대 기피국은 자동차 비중이 높은 이런 저성장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국가가 속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시청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이렇게 정도가 약하지만 기피할 국가가 소매업. 오늘도 미국에서 보면 소매업이 부진했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매업이라든가 에너지 주도국들 이런 국가들의 성장이 낮은 국가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제3의 섹터라든가 산업 섹터라든가 제3의 성장지대는 성장률과 관계없이 올해 해외 종목 투자 GBK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측 기관마다 좀 차별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올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시 한국 경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빨리빨리 얘기해드려도 굉장히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올해는 사실 해외에서 보면 국정의 중심이 사실 경제 우선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회 때 그런 쪽을 좀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경제 감각인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경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다음에 아마 홍당기 부총리도 경제를 계속해서 선거 얘기가 있는데요. 경제도 계속해서 맡아가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구체화되는 이런 작업은 해외에서 좀 보는 시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올해 성장률도 좀 작년보다 높죠. 그래서 잠재 성장 수준 정도부터 아직 비틀고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쉽게 계산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제원리는 정책 중심, 그다음에 성장률 다소 개선 이런 측면이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월가에서 보면요. 올해 4월 달에 한국 증시, 경기가 아니라 증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주목하는 이런 시각들을 이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한국 증시에서 보면 사례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악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증시에 나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각을 비판하지 말고 그런 쪽에 해외 시각이 있다 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걸 주목해서 선제적으로 이걸 대비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건 좀 조변하거든요. 항상 악목이다 뭐다 하면 항상 한국 경제를 왜 비판하느냐. 비판도 될 수가 있지만 사실 미리미리 전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증시 입장에서는 자 순조롭게 우리가 사전에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의 국정 운용 중심이라든가 성장률은 좋게 보지만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왜 그런가 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많이 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제도라든가 세제라든가 많이 변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증시 안목 부분도 어려우는데요. 요거는 한국의 경제 강요들이 요걸 좀 잘 대비해서 그런 쪽에 좀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미리 좀 교정시키면 한국 경제가 제대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경기적인 측면에서 새해 각국 투자가 유망할 해외 국가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업종별 어떤 차별화 전략이 또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